네, 이번 시간에는 이단원의 소단원일 자연의 구성 원소에 속해 있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빅뱅 파트로 여러 가지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교육과정 바뀌면서 조금 더 좀 축소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시작과 원소 생성 파트 시작할게요. 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부터 이제 좀 배우는 파트인데,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그래서 빅뱅과 대폭발 우주론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 또는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이론이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론에 증거 두 가지는 이미 밝혀져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어, 우주는 빅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 간단하게 볼게요.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요거는 올해 교육과정 처음 바뀐 거라서 그대로 진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뭘 확인했느냐? 우주 배경 복사. 요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예요. 이거를 우주 전역에 있는 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측정했더니 대략 어느 정도 나왔냐면 3대 1의 질량비로 측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이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 증거가 두 가지가 마련이 됐고 우리는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빅뱅이 도대체 뭔가? 약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의 상태의 한 점에서 빅뱅, 대폭발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시작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을 했고, 현재까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는데,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이제 팽창에 의해서 크기는 어떻게 돼? 점점 갈수록 커지겠지? 그 다음에 이 크기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온도는 어떻게 됐느냐? 낮아져요. 온도는 앞으로는 T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 우리 배웠죠? 앞에서 밀도? 밀도도 어떻게 된다?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 빅뱅 우주론으로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과정을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가모프라는 러시아의 과학자가 구소련 과학자죠. 제일 먼저 요 타임 테이블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을 설명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소가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럼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과정 좀 보도록 할게요. 빅뱅 직후에 뭐가 먼저 만들어지냐면 기본 입자라는 게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전자라고 배우는데 정확하게는 기본 입자가 하나는 쿼크고 하나는 경입자라고 그래서 렙톤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이 교육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렙톤에 해당하는 것들이 경입자라고 그래서 가벼울 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각각의 쿼크 6개, 렙톤 6가지를 배우는데 쿼크에는 위 쿼크, 아래 쿼크, 그 다음에 탑, 버튼, 참, 스트레인지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 커크, 아래 커크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렙톤에 전자가 있고 전자 중성 미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6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걸 다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안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지금 별표해 놓은 거 위 커크, 아래 커크,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세 가지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위 커크에 해당하는 애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고, 그 다음에 다운, 아래 커크죠? 아래 커크가 전하량이 3분의 1, 2 전하량을 갖고요.
전자가 마이너스 2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으니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입자를 쿼크랑 렙톤으로 안 하고 보세요. 쿼크랑 렙톤으로 하면 렙톤도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이제 쿼크하고 그냥 전자라고 하는 이유는 렙톤 중에서 경입자 중에서 6가지 중에 전자 하나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기억을 하자면 기본 입자인 쿼크랑 전자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가 합쳐져서 조금 더 큰 입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집합 기호를 좀 수학에서 빌려 갖고 와볼게요. 자, 이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점점 커졌대는데 우선은 우리는 입자를 확인하려면 커다란 물질들을 쪼개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을 쪼개봤더니 뭘로 돼 있어? 원자로 되어 있고 이 원자를 쪼개봤더니 뭘로 돼 있어? 원자핵하고 전자로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다 한 거예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원자핵은 다시 쪼개봤더니 어디랑 어디로 돼 있어? 양성자 또 중성자로 되어 있죠.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가지고 쪼개봤더니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물질의 기본 입자를 뭐라고 배웠어? 원자라고 배웠잖아. 근데 사실은 원자가 쪼개진다라는 사실을 알아 몰라?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원자가 쪼개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를 뭐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원자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원자라고 그냥 배웠던 거야. 근데 원자도 사실은 쪼개질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쭉 쪼개봤더니 양성자, 중성자를 쪼갰을 때 어디까지 나오더라? 쿼크까지 나오더라. 이제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 볼게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더 이상 분해 못해요. 그래서 물질의 기본 단위를 얘기하고요. 쿼크하고 전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쿼크는 뭐랑 뭘 배운다? 위 쿼크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래 쿼크. 그래서 업, 다운.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워요. 그래서 요 쿼크 하나랑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입자가 제일 작은 입자고요. 요거를 결합시키게 되면 뭐랑 뭘 만든다?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양성자는 세 개 쿼크로 되어 있는데 위 쿼크 두 개랑 그 다음에 아래 쿼크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 전해량을 보면 위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 위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아래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2를 가지게 되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플러스 3분의 3, 2. 그러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2. 요게 전체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2 말고. 그래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 게 바로 누구다? 양성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는 위커크가 하나고, 그 다음에 아래 커크가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서 다 더하면 전하량이 얼마가 나오느냐?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전하량의 합은 0, 중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세 개의 커크로 이루어진 입자인데, 자, 양성자 같은 경우와 중성자 같은 경우가, 자,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는 거고, 왜 그렇게 되겠어?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1, 2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뭘 띠질 않는다? 전하를 띄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전하량이 0입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자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전하를 띄는 이유가 양성자, 중성자는 더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없으니까. 그지? 당연히 양전하를 띨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이 양전하인 원자핵 주변에 누가 달라붙게 되면, 전자가 달라붙게 되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어떨까? 같아. 무슨 값이? 절대값이. 그래서 얘네들 절대값이 서로 크기가 같게 되니까 전기적으로는 어떤 성질을 띠겠다? 중성을 띠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주에서 원소가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할게. 요 전체 스토리는 뒤에서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과정을 확인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작은 거부터 큰 거로 쌓여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전자나 쿼크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
맨 마지막으로 원자가 생성이 돼서 한참 더 지나게 되면 이제 행성이나 별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건데 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빅뱅 한 점에서 시작했댔잖아. 이렇게 빅뱅으로 돼서 한 점으로 돼서 폭발을 해. 여기서부터 딱 폭발을 하게 되면 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팽창을 한다라는 건 부피가 커지는 거고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니까. 그지? 그러면서 점차 무거운 입자가 만들어진다. 즉, 입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물질들이 뭘 할 수 있다?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뭐 4억에서 한 7억 년 정도 지나면 4억에서 7억 년 후에 뭐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라든지 별 같은 경우가 생긴 거지. 그러면 제일 먼저 빅뱅이 일어났어. 빅뱅 이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서 맨 처음에 뭐가 만들어져? 기본 입자. 기본 입자가 뭐가 있어? 쿼크하고 전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쿼크 전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라고 하는 건 양성자는 어떻게 돼? 업쿼크 두 개랑 다운 쿼크. 빨간색 잘 안 보이겠다. 파란색으로 써줄게. 자, 그래서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양성자는 업쿼크 두 개랑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고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 그리고 나면 우리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가 언젠지 좀 기억하셔야 돼. 빅뱅 후 딱 몇 분 됐을 때냐? 3분이 됐을 때입니다. 내가 숫자를 외우라고 하는 게 몇 개 없어. 근데 여러분, 외우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냐? 딱 정확하게 빅뱅이 지나고 나서 몇 분쯤이다? 3분쯤이다. 다시 쓸게요. 빅뱅 후 딱 정확하게 3분 지났을 때 뭐가 형성이 됐다?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됩니다. 수소 원자핵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던 게 양성자라고 그래서 이게 수소 원자핵과 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즉 내가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 애가 양성자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양성자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라고도 불러요? 수소 원자핵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소이온. 전자가 없죠? 그래서 수소이온이라고도 불러요. 양이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11H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요게 1번이 뭐냐? 원자 번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른다? 원자 번호. 양성자수예요. 그래서 양성자수. 요걸 의미하고 위쪽에 있는 요 1이죠? 요거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볼게요. 요거를 질량수라고 불러요. 이 질량수는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앞쪽에 양성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거고요. 3분쯤 됐을 때 뭐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쓰냐면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2번이고요. 헬륨 원자핵에 2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입자가 모두 4개가 있어서 질량수가 4예요. 이 질량수는요. 양성자 개수랑 요거 지울게요. 쓸 곳이 없어서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를 그냥 이렇게 색칠해 놓을 건데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를 합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질량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소 원자핵은 아까 어떻게 썼다고요? 11H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붙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 따로따로 11H 플러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원자 생성 과정인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야 돼요. 그래서 원자가 생성되는 요 시간이 언제냐? 빅뱅이 지나고 나서 38만 년 후에 일어납니다. 많이 지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만 보면
원자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여기서 0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지? 내가 38만 년이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가 생성된 거는 138억 년 전이에요. 138억 년 전이에요. 억 년. 그럼 138억 년인데 여러분 38만 년이면 얼마도 안 된다? 1억 년도 안 돼요. 1억 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야. 그러면 1억 년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억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이 138년 산다고 해보자. 그러면 38만 년이라고 하는 건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야. 그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0.3억 년도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석 달 만에 원자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 원자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이다. 우주에 비해서는, 우주 나이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8만 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냐? 3000 켈빈입니다. 굳이 내가 숫자 써준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나 있죠? 이 세 가지 숫자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다? 암기하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숫자, 뭐뭐 암기해야 된다? 3분, 38만 년, 3000 켈빈.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때 나오는 게 무슨 빛이 나오냐면, 요때 나오는 빛이 38만 년 후가 되면서 3000 켈빈이었을 때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그럼 이러면서 요때 나오는 빛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주 전역으로 퍼지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맨 처음에는 파장으로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얘가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가 많게 나왔다가 점점 갈수록 이런 식으로 해서 파장이 여기 마루부터 마루까지 여기 있죠? 이걸 람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파장이라고 하는데 파장이 길어지는 요런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빛이 나오지 못하다가 요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올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한 것만 설명을 했고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기본 입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자. 빅뱅 직후에 초고온 상태였던 우주가 급격히 팽창을 하겠지. 어, 그래서 급격하게 팽창해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엄청나게 커졌고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쿼크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 최초의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요때 최초의 입자가 생성이 됐고, 두 번째는 뭐가 만들어져? 기본 입자가 합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 계속 낮아져.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 쿼크 세 개가 결합돼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거 무슨 쿼크인지 기억해야 돼. 양성자는 업 쿼크 두 개에 다운 쿼크 하나,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원자 핵이 형성이 되는데 내가 이거 숫자 외우라고 그랬어요. 빅뱅 후 몇 분 만에 만들어졌다? 3분 만에 만들어졌다. 이 양성자는 그 자체로도 수소 원자 핵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아까 여기 있던 수소 원자 핵이 11H 플러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누구랑 같은 거다? 양성자랑 같은 애다. 그리고 여기는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 들어가니까 원자 번호 2에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 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몇 분 만에 만들어졌다? 약 3분 후에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 생성 과정. 원자 생성 과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고 그랬죠? 약 38만 년인데 우주 나이로 보면은 많은 시간이 아니야. 인간의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지. 그래서 약 38만 년 후에 계속 팽창을 하고 나서 우주의 온도가 딱 몇 켈빈쯤 됐을 때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지게 됐을 때 이때 원자핵하고 전자 두 가지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수소 원자 또 하나는 헬륨 원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11 수소
양이온이 아니죠? 얘는 어떻게 돼요? 4, 2, 헬륨 원자핵 요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얘랑 얘는 위에 있는 애랑 달라요. 얘는 전하를 띠지만 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전자 두 개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전자 두 개가 있게 되면서 얘는 헬륨 원자, 수소 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중성이 되겠죠. 그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런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 만에 만들어졌다? 38만 년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생성된 초기에 우주 전역에 뭐랑 뭐가 존재한다? 수소하고 헬륨이 존재하는데 이때 얘네들이 존재하는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입니다. 수소는 원소 기호가 H, 헬륨은 He2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비가 3대 1로 존재하는데 원자 이전에 형성이 되기 전에 우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 우주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투명한 우주. 원자 생성 이후에는 투명한 우주예요. 원자가 언제 생성됐다고요? 빅뱅 38만 년 후에 몇 켈빈이었을 때? 3000 켈빈이었을 때.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자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우주에 입자가 많아서 빛과 충돌을 하니까 빛이 직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뿌옇게 무슨 우주? 불투명한 우주였지. 그러다가 38만 년 후에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에 가둬지게 되면서 빛이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직진하니까 우주가 투명해져서 무슨 우주가 되었다?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직 조금 부족해서 뒤쪽에 어디를 할 거냐? 28페이지에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이후에 일어난 원소 생성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한 건데, 빅뱅 직후에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을 했고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왔다? 최초의 입자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우주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생성 과정들을 쭉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주 팽창과 전체에 있던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입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전자 쿼크와 같은 기본 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 쿼크가 형성이 되면 그거보다 큰 양성자, 중성자는 온도가 떨어지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빅뱅 초기에는 온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굉장히 어땠어요? 한 점이었으니까 작았죠, 그죠? 그래서 빅뱅이 쭉 일어나서 폭발을 하게 되면서 부피는 점점 커지고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밀도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밀도가 엄청 컸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작은 입자부터 점점 갈수록 커다란 입자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외워야 되는 숫자 있었습니다.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가 몇 분이다? 3분이다. 라고 그래서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헬륨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던 게 언제였다라고 그랬어요? 38만 년쯤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 지나서예요. 38만 년. 온도 몇 켈빈이었을 때? 3000 켈빈이었을 때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니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나왔거든요. 밑에 내용. 요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까지를 내용을 좀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이 요거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우주 초기에서는 왔다 갔다 변환되기가 아주 좋았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얘네들의 질량을 비교해 본다면 양성자보다는 사실은 중성자가 살짝 더 무거워요. 내가 플러스라고 적은 건 양성자, 여기 동그라미 그냥 해놓고 색칠해 놓은 거는 중성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질량에 따라 다른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됐을 때는요. 주변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흡수합니다. 이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고사항이에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무슨 뜻이냐면 질량과 에너지가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표시했어? 델타 MC 제곱. 그래서 질량하고 광속의 제곱에다가 곱하게 되면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증명 없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질량이 살짝 양성자에서 중성자가 되려면 얘네들 질량이 비슷하긴 한데 살짝 중성자가 더 커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좀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는 과정이 생기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느냐? 방출해야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우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왜? 온도가 굉장히 높았거든. 우주 초기에는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도 괜찮아, 방출하는 것도 괜찮아. 둘 다 가능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가 몇 대 몇이 됐느냐? 1대 1의 개수 비로 비슷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팽창을 하면서 점점 갈수록 기체래. 우주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 커졌다 그랬지. 부피가 엄청 커졌다 그랬어. 그럼 부피가 커졌으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거랑 중성자랑 양성자로 바뀌는 게 살짝 변화가 생겨. 질량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온도가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진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 흡수하는 게 어떻게 돼? 어려워지는 거지. 대신에 주변이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이기가 쉬워?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거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에너지 방출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진 거야. 그래서 에너지 방출은 잘 일어나게 되니까 점점 갈수록 여기 있던 양성자 양은 늘어나고 중성자 양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나중에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되느냐? 7대 1이 돼. 여기는 1대 1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수소하고 헬륨이 지금 우주 전역에 깔려있는 개수비를 정하게 만들어. 그래서 초반에 봐봐. 맨 처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지금 원래는 몇 개였었다고? 양성자랑 중성자랑?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이라고 그랬어. 근데 1대1인데 지금 여기 14개, 2개니까 모두 총 몇 개로 잡은 거야? 16개로 잡았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자가 16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지는 입자 개수, 질량은 똑같거든. 그래서 16개를 똑같이 맞춘다면 양성자도 8개, 중성자도 8개.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야. 그러다가 우주가 점점 팽창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7대1의 개수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14대2 이렇게 만들었잖아. 선생님 왜 입자를 16개를 만들었나요? 우리는 지금 뭘 만들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헬륨 원자핵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헬륨 원자핵을 하나 만들려면 중성자가 2개, 그 다음에 양성자도 2개가 필요한데 중성자를 지금 2개로 픽을 해서 고정을 해놨단 말이야. 이걸 2개로. 왜냐하면 헬륨 원자핵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에 지금 개수비가 지금 봐봐. 여기서 맨 처음에 1대1이 개수비였다가 나중에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그랬어? 7대 1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중성자 2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려면 7대 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14대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14대 2의 개수 비를 가지고 16개를 그대로 요 개수비 바뀌기 전으로 돌린다면 1대1 개수비 맞췄을 때 16개를 8개, 8개로 맞추면 되는 거지. 이게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려고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여하튼 양성자 8개랑 중성자 8개가 있다가 내가 계속 빅뱅으로 온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건 어렵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건 에너지만 방출하면 되니까 쉬워지면서 양성자 개수가 늘어났지. 그러면서 헬륨 원자핵을 하나 만들게 됐으니 이거의 질량비와 개수비를 좀 확인해 볼게. 자, 수소 원자핵은 그러면 원래 14개였다가 2개 뺏겨서 12개가 됐겠고, 헬륨 원자핵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니? 12대 1이야. 개수비가.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을 갖느냐?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을 살짝 보면 원래는 누가 더 크다고? 중성자가 살짝 더 크다고. 근데 거의 비슷해. 얼마 차이가 안 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굳이 수치화 하자면 만약에 전자가 1이다 라고 계산하면 얘네들의 양성자의 질량은 1800 얼마 얼마? 얘도 1800 얼마 얼마 중성자도. 그러면 큰 차이가 없어. 조금 더 큰 거야, 조금. 중성자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거의 같은 질량비로 본 거지. 그래서 거의 같은 질량비로 봐서 얘네들의 질량비를 확인했더니 어떻게 돼? 뭐 여기 있던 플러스 입자의 요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이게 12개가 있잖아. 그럼 원자 질량 12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원자 질량을 얼마로? 입자 4개에 4로 본 거지. 그러면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12대 1의 개수 비지만 실제로 얘네들의 질량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무시한 거야. 전자는 워낙 질량이 작으니까 지금 1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무시하지 않고 계산을 해도 큰 차이가 없지만 무시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3대 1인데 여기다 전자를 붙여도 질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겠지. 왜?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니까? 작으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로 계산이 된 거야. 계산이 됐는데 이거를 계산한 사람이 가모프였는데 실제로 내가 우주 전역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측정을 해봤더니 3대 1이 나왔다. 그러면 가모프의 이 이론이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가정을 한 게 맞다라고 증명이 된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넘어가서 2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5페이지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측정을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우리가 우주 전역을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을 한 겁니다. 우주 원소 분포를 어떻게 관측을 하느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우주의 원소 분포를 확인을 했어.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를 통과해서 생긴 빛의 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했어. 스펙트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에 간단하게 빛을 쏴. 백색광이라고 하는 태양빛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백색광이라고 하는 요런 빛을 쏘게 되면 얘네들이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나눠져. 나눠지게 되면서 잠깐만, 선생님 좀 깔끔하게 다시 그릴게. 이런 식으로 프리즘이 있어.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백색광을 이렇게 쏘면 위쪽으로는 빨간색이 이렇게 나가고 아래쪽으로는 보라색이 이렇게 나갈 거야. 근데 뭐 파란색이라고 난 적을게.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 영역을 우리 뭐라고 부르니?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지.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나올 거야. 그런데 이제 보라색 바깥쪽에는 자외선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바깥쪽에는 적외선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나눠지는데 이거를 이제 분산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빛이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거든. 그래서 빨간색하고 지금 파란색하고 휘는 정도가 다르지. 그래서 굴절이 이제 여기서 굴절 한 번 일어나고 여기서 굴절 두 번 일어나. 그래서 굴절이 두 번 일어나면서 분산, 빛이 나누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 띠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그래서 프리즘과 같은 이런 분광기, 이거는 간단한 분광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리즘으로 해서 유리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를 통해서 생긴 빛의 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스펙트럼 종류가 뭐가 있느냐? 연속하고 또 하나는 방출,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뉘어. 그런데 이 흡수하고 방출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선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햇빛에서 오는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띠가 나타나. 그래서 빨주노초 파나보 색깔이 모두 다 나오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고온의 광원이 빛을 방출하는 경우
태양처럼 굉장히 온도가 높은 빛을 내는 물체 있지? 그걸 광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이런 물체가 빛을 방출할 때 나오는 건데 백열등이라든지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이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런데 선 스펙트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흡수하고 방출 스펙트럼인데 아까 이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의 흡수선이 중간에 있게 돼.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태양과 같은 애들은 스스로 빛을 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와. 태양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연속 스펙트럼은 아니야. 태양 대기 주변에 뭐 수소라든지 헬륨, 나트륨, 칼륨 등의 다양한 원소들이 이 에너지를,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까만색 선이 나오거든? 프라운 호퍼선이라고 그래서 이 프라운 호퍼선 같은 경우는 정밀 분광기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까 여기 위에 있던 이렇게 간이 분광기 있지? 프리즘. 요런 거를 이용해서는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요런 정밀 분광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태양은 완벽하게 요런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했었거든.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속 스펙트럼인 이 태양이 이렇게 대기에 의해서 빛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흡수를 당하게 되면, 자, 별빛이 저온인 별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경우, 요때 에너지를 뺏긴 그 선이 색깔이 안 나오면 이런 흡수선이 나오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림이 좀 다르지. 흡수는 까만색 선으로 나오는데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야. 검은색 선에. 어떤 차이가 나오느냐? 검은색 바탕에 밝은 색의 방출선이 나오는데 얘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를 관측하는 경우에 나타나. 그래서 고온의 여기 기체 보이지? 그래서 이 고온의 기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그 기체 성분이 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고온의 성운이나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흡수하고 방출 스펙트럼은요, 만약에 원소가 동일하면 어떻게 된다? 같은 선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원소가 달랐을 때는 다른 선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별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에 뭘 확인할 수 있다? 질량 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소 종류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소의 질량비.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하려고 스펙트럼을 우리가 쓰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원소 종류하고 질량비를 우리가 원소들을 우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서 내가 원소 종류에 따라 흡수선과 방출선이 다른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즉,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가 원소의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즉, 무슨 뜻이야? 원소마다 뭘 가지고 있어? 지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문이 다 어떻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 종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어떻다? 같게 되는 거야.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 파장, 이런 것들이 같아. 종류가 같은 원소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별하고 은하와 같은 천체에서 관찰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을 비교를 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종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의 우리가 스펙트럼을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종류의 선이 있으면은 그 우주에서 오는 별빛이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이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별이나 은하에서 스펙트럼 흡수선의 세 개를 비교를 한대.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 스펙트럼 흡수선에 선의 폭이 있어. 두께인 거지. 요거를 비교를 하면 구성하는 원소에 뭘 확인할 수 있다?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수소가 더 많이 있다? 그러면 수소가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에 그 폭이 넓게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것들로 우리가 원소의 질량비를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원소 종류도 확인했고, 원소가 질량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확인했는데, 우주 전역에 얼마나 있다고?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대략 3대 1로 존재한다고.
이걸 통해서 확인한 거야. 그래서 우주 전역의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알아낸 현재 우주의 구성 원소는 어떻게 돼 있다? 수소가 3, 그 다음에 헬륨이 1. 에 무슨 비다? 질량비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질량비예요, 여러분. 질량비. 질량비. 아까 얘기했잖아, 질량비. 그래서 빅뱅 이후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별과 은하를 이루는 가장 주된 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하고 헬륨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뭐가 된다?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만드는 가장 기본 재료가 바로 뭐다? 제일 많은 거지. 수소하고 헬륨.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가모프가 예측을 한 거고, 이 예측을 한 것을 누가 측정을 한 거야?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측정을 한 거야. 그래서 예측된 값이 실제 관측값과 어떻다? 일치한다. 아, 그러면 실제 값과 일치하니까 빅뱅 우주론의 뭐가 되겠다? 증거가 되겠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첫 번째 누구다?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인 거? 3대 1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지. 이건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뭐 확인했다 그랬어, 아까?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언제 만들어졌는데? 우주 배경 복사 38만 년, 빅뱅 38만 년 후에 온도 몇 켈빈이었을 때? 3000 켈빈이었을 때. 요거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고, 뒤쪽에 문제 쭉 풀어서 31쪽까지. 여러분, 28쪽에도 밑에 문제 있어요. 그거까지 다 푸시기 바랍니다.